안녕하세요. 저는 의류회사에서 MD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MD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MD라는 직업은 보통 판매할 상품을 선별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의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매 시즌마다 판매될 의류들을 결정하고 판매가 될 만한 품목들을 추천하는 일 같은 걸 하고 있죠. 유행의 앞선 가치를 추구하고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 만한 상품들을 선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그런 저의 안목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런 제가 결혼도 잘하지 않을까 말이죠. 저야말로 가장 바라는 일이지만 사실 인연이라는 게 쉽지 않고 결혼이라는 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평생 같이 할 사람을 고르고 만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이 될 사람을 신뢰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싶어요. 평생 알고 지내는 사람도 어느 날은 아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몇 년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그 속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어려우니 다들 이혼을 선택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그런 일로 무척 어려움이 많았기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울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1남 1녀 중 둘째 자식으로 태어난 저는 평범하게 자란 아이였습니다. 학창시절은 정신없이 놀기 바빴고 수험생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매일 밤을 새곤 했었죠. 그저 남들같이 사는 행복에 만족하던 저였기에 무르르듯 평범하게 흘러가는 제 삶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10대 시절에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게 꿈이었고 20대에는 취업, 그리고 30이 되기 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목표대로 살지 못해서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죠. 평범하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외모가 특출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이 여유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뭘 해도 그냥 평균보다 조금 낮거나 모자랄 정도의 저였기에 그런 제가 엄청난 남자를 만나서 결혼으로 팔자를 피려는 생각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별탈 없이 자라서 구김없는 남자를 만나서 적당히 부모님께 손도 벌리고 은행 도움도 빌려서 비슷하게 결혼하는 그림을 그렸었죠. 늘 분수에 넘치는 삶을 그리 바란 적 없던 저는 가질 수 없는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 날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제가 처음 만난 건 헬스장이었어요. 원래 저는 운동에 크게 관심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초년생 월급에 거창한 취미 생활을 할 만한 여유가 있던 것도 아니라 운동이라고는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게 전부였는데 20대 후반에 접어드니 몸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운동 좀 배워보자 싶어서 큰마음 먹고 회사 근처 헬스장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가 강남 쪽이라 헬스장 가격도 동네보다 비쌌는데 비싼 만큼 시설도 좋고 다니는 사람들 매너들도 좋아 보였죠. 돈만 생각하면 차라리 집 근처에 구하는 게 낫나 싶었지만 퇴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동네까지 가서 운동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도 큰마음 먹고 헬스장 등록을 했다가 귀찮음을 이기지 못해서 돈만 버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차라리 비싼 돈을 냈으니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회사 근처 헬스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도 몇 년째 의류회사를 다니느라 자기관리 정도는 하고 산다 생각했는데 강남 헬스장을 다녀보니 저는 참 초라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거기 여자들은 전부들 연예인 정도 되는 것처럼 반짝반짝 완벽해 보이고 남자들도 다들 하나같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동을 끝낸 사람들은 전부 외제차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외제차 몰고 운동 다니는 사람들과 지하철 타고 한참 걸려 집에 가야 하는 데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게 괜히 주눅이 들기도 했고 다른 여자들이 딱 보는 운동복에 몸매 자랑하는 동안 헬스장에서 나눠주는 벙벙한 티셔츠에 몸을 감춘 제가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늘 자기 분수를 잘 알았던 저는 별 생각 없이 운동에 집중하기로 했죠. 헬스장을 끊으면서도 PT는 너무 비싸서 혼자 운동을 해보려는데 처음 하는 운동이라 그런지 마음같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저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돈 아까워서 뽕을 뺄 생각을 하던 제가 거의 매일 헬스장을 찾았었는데 그분도 언젠가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죠. 우연히 매번 같이 운동을 하게 되었던 그 남자분은 키도 크고 깔끔하게 생긴 훈남이었습니다. 운동을 오래 했는지 단단한 몸이 자기 관리를 무척 잘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러닝머신만 뛰고 기구 활용을 잘할 줄 모르는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던 것도 그 남자였어요. 혹시 헬스장 이용 처음이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히 운동하는 사람 방해하는 건 아닌가 싶어 미안하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가르침이 절실했던 제가 공짜 PT를 거절할 리 없었죠. 그렇게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기구들을 익히고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고 도움받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괜히 죄송한 마음에 가끔씩 커피를 사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카페에 같이 가기도 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 사람과 개인사까지 나누며 부쩍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알게 된 진성 씨는 참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유학도 다녀왔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젊은 나이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유머도 있는 편이었죠. 거기다가 관리를 열심히 하셨는지 엄청 동안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랑 또래처럼 보여서 동갑이나 한두 살 정도 차이 나는 줄 알았더니 나이가 저보다 무려 6살이나 더 많다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진성씨가 제게 보인 호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헬스장에서 먼저 도와준다고 할 때도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나 했더니 아마 연장자로서 동생 같은 저를 챙겨주고 싶었구나 싶었어요. 보통 남녀 사이에 호의를 보일 때는 마음이 있나 보다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거든요. 거기는 고개만 돌리면 몸매 좋고 연예인 뺨치는 여자들이 줄줄이 있는데 포대자루 같은 옷 뒤집어 입고 볼품없이 쌩얼로 땀이나 찔끔찔끔 흘리며 고군분투하는 저한테 이성적인 관심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진성씨같이 모든 게 아쉬울 것 없는 남자가 저 같은 평범하고 무난한 여자한테 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성씨가 더 편했어요. 그냥 좋은 지인이 생겼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느새 더 친해진 저희는 매일같이 운동을 하기로 약속까지 잡으며 어쩌다 친구보다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느새 서로 오빠 동생 하며 격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건지 그저 지인관계인 줄만 알았던 제게 어느 날 오빠가 마음을 표현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게 된 저는 머릿속이 하얀 백지장이 되어 서둘러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일주일 동안이나 헬스장에 나갈 수가 없었죠.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오빠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고백을 받고 싫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가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잖아요. 게다가 오빠 같은 훈남이 좋아한다 말해주면 누군들 싫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남부러울 것 없고 인기도 많을 것 같은 오빠가 하필이면 왜 저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헬스장에 같이 다니면서 주변에서 눈치들을 주고받는 걸 많이 봐왔거든요. 헬스장 직원부터 저보다 한참 예쁜 여자들이 번호를 물어보고 관심을 표현하는 걸 저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오빠는 자기는 누구를 만날 생각이 없다며 거절하기에 저는 그냥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다는 말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고백을 하다니 이건 무슨 일일까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들떴던 저는 현실적인 생각을 할수록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자 생각했는데 오빠는 제 분수에 넘친다 싶었거든요. 자라는 환경도 여유도 다른 그런 남자와 제가 마음 편히 연애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몰라요. 거절을 했다고 자존심 상했을지도 모른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오빠는 늘 친절하고 다정했던 모습으로 제 거절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봐. 놀라게 해서 미안해.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접어야지. 근데 그래도 내 마음이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연주 너는 너를 너무 과소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연주 너는 충분히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 마치 두고 봐달라는 듯 여지를 주는 말이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오빠와 그냥 좋은 남매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애초에 오빠가 그 나이에 연애만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그 자리는 더더욱 저한테 부담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오빠는 여전히 저한테 잘해줬어요. 동생처럼 챙겨주고 연인처럼 걱정하고 제가 이미 고백을 받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그 호의들이 누가 봐도 좋아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행동들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마음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여자한테 구수한 매력이라도 느꼈던 거라면 그런 매력은 금방 잊혀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도록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분명 나랑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날 금방 진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오빠는 제가 자기랑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밀어낸다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다른 말 한 번 없이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처음 만나 알고 지낸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말이죠. 그제서야 저는 그 사람이 나한테 가벼운 마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사이에도 반년만 지나면 서로 물고 뜯고 쉽게 남이 되는 요즘 세상에 짝사랑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 싶었던 거죠. 저도 사실은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분수에 넘치는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오빠의 마음을 받아주었던 날, 오빠는 너무나 기뻐하며 제게 앞으로의 행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내 마음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연주야. 내가 연주 꼭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예쁘게 잘 만나보자. 그렇게 오빠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저는 그 후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분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로 지낼 때도 참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이라서 연애를 해도 별다를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연애를 하고 보니 이전에는 오빠가 적당히 선을 긋고 있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사귀게 된 후로는 제가 바라지 않아도 제 운전기사 노릇을 하곤 했습니다. 자기는 다시 먼 거리를 돌아 집으로 돌아가는 수고를 해서라도 매일 운동 끝나고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주말에 데이트가 한 번 있어도 꼭 저를 데리러 오곤 했어요. 차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쉬운 건 아닌데 그게 전부 저를 위한 배려와 애정이라는 생각에 저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저는 난생 처음 공주 대접을 받게 되었죠. 평생 집안에서 막내딸로 살면서도 오빠나 아빠나 저를 그렇게 챙겨주는 남자는 없었고 어릴 적 몇 번 해본 연애에서도 늘 제가 챙기면 챙겼지 그렇게 받아보기만 한 적은 없었어요. 능력 좋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제가 가족한테도 못 받아본 애정을 퍼부어준다니 그건 정말 꿈같은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정말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었어요. 연애하기 전에는 그냥 집에 여유가 좀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 치과병원을 크게 하시고 자식들 명의로
건물 한 채씩 해주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시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 줄 몰랐던 남자친구의 재력과 집안 배경을 알게 된 저는 남자친구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만나보기로 한 이상 그런 문제로 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남을 이어가는 동안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과분한지는 매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고 괜히 주눅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게 쉽게 믿어지진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제게 보이는 행동들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만남을 거듭하면서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도 신뢰가 생기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까지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친구 쪽 집안에서도 제 존재를 알고 계시고 만나기를 고대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동안 내가 집에 여자 데려간 적이 없어서 부모님도 무척 놀라신 모양이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못 기다리시겠나 봐. 나는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너무 성화시네. 혹시 괜찮으면 집에 인사 한번 갈래? 아무래도 오빠가 나이가 있다 보니 부모님께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하신 듯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실만 했던 게 동생은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거든요. 차남은 벌써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30 중반이 훌쩍 지난 장남이 여태 혼자였다는 게 걱정이 많으셨겠죠. 남자친구 말로는 그동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없어서 결혼 생각이 없었다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더 궁금하신 듯 했어요. 솔직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 말을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혹시나 저를 못마땅해 하셔서 반대를 하실 거라면 차라리 일찍 매를 맞는 게 낫다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무조건 저를 좋아해 주실 거라 했지만 저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기 자식 앞에서 결혼 반대할 거라 말할 부모도 없을 것이고 자식 입장에서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매정하게 생각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결국 다 겪어봐야 하는 거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큰 기대가 없었죠. 치과병원 크게 하시면서 돈도 명예도 있으신 분들에게 저 같은 평범한 집안의 회사원 며느리가 눈에 들리는 없다 싶었으니까요. 제가 저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응당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긴장을 잔뜩 한 채로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집에는 무슨 선물을 해가면 좋을지 선물 고민하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남자친구는 신경 쓰지 말라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죠. 돈도 있으시니 비싼 걸 사간다 한들 마음에 드실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그분들 수준에 맞출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돈 생각 말고 그냥 적당한 걸 사가기에는 정성이 너무 없어 보였거든요. 한참 고민하던 저는 결국 적당한 과일 바구니와 함께 직접 만든 다과를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어서 와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어머니, 이거 연주가 들고 온 선물이래요. 뭐? 아니, 손님으로 불렀는데 무슨 선물을 다 사왔어. 미안하게. 그냥 와도 되는데 고마워요. 이거 연주가 직접 만든 거래요. 이따 식사 끝나고 같이 먹어요. 별건 아니고 제가 취미로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해서요. 쌀로 만든 쿠키랑 빵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몸에 좋은 재료들로만 만들어봤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걸 정말 만들었다고? 제주도 좋네. 너무 대단하다.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겠어. 다행히도 첫 만남의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고 저를 누구보다 반겨주셨어요. 괜히 겉모습만 보고 사람 차별을 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했는데 별것 아닌 저의 정성을 알아주시는 것을 보고서야 저도 마음이 놓였죠. 그런 어머님, 아버님은 큰아들의 늦은 걱정이 염려스러웠는지 저희가 하루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우리가 뭐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우리는 연주가 하루빨리 우리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저를 정말 예뻐하시는 예비 시부모님의 눈치에 저는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 싶었던 그 상황에서 저는 유독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보러 왔는지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만나게 된 예비 시동생네 부부였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 니들이 이 시간에는 무슨 일이니? 연락도 없이.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봤어요. 어머니 드릴 것도 있고 해서요. 저희 데이트하다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떡집이 있길래 좀 사왔거든요. 어머, 손님 오신다는 게 오늘이었구나. 제가 깜빡했네요, 어머니. 괜찮다. 온 김에 서로 인사나 하면 되지. 어차피 이제 곧 한 식구들 사이인데 미리 인사하면 좋지 않겠니? 예상이 없던 시동생 부부의 방문이었던지라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어차피 만나야 할 사이였기에 크게 괴념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된 예비 동서가 저를 너무 뚫어지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 말이죠. 레이저처럼 쏘는 듯 노골적인 눈빛에 저는 눈들 곳이 없을 정도였어요. 불편한 마음에 왜 그러냐고 묻고 싶지만 자리도 자리인데다가 아직 서로 호칭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동생이나 예비 동서나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탓에 어린 저는 더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첫 만남에 유난스러운 예비 동서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한테 관심이 과한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얼마 뒤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예비 동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번에 눈빛이 왠지 마음에 걸렸지만 제가 어려도 앞으로 제가 형님이 되니 먼저 조심하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단둘이 화장실에 있는데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연주 씨는 이 결혼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둘이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신데렐라 된 기분인 것 같기에 결혼에 기대가 큰가 해서 물어봤어요. 대뜸 상견례 날 그런 이야기를 묻는 걸 보고 저는 좀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이제 막 결혼 결정한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냥 실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나 남자친구나 다들 예비 동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덕분에 시어머니를 뵙거나 시댁에 갈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잘 대해주셔서 그런지 저도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일을 하시느라 바쁘셔서 집에서 살림하시던 시어머니가 저의 결혼 준비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면 예비 동서를 만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예비 동서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괜히 저보다 나이 많은 동서가 불편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비 동서가 하는 행동들이 불편했던 거였어요. 예비 동서는 말없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거나 제가 하는 행동들을 관찰하는 듯 하면서 가끔씩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연주 씨, 보면 볼수록 참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괜히 정이 간달까? 아주버님이 왜 좋아하시는지 알겠네요. 솔직히 나는 아주버님보다 연주 씨가 아깝다. 연주 씨가 내 동생이면 이 결혼 말렸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말이 그냥 제 칭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아깝다면서 결혼을 말린다거나
한 번은 저한테 진지한 표정으로 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려고 하냐 하더라고요. 근데 연주씨, 이 결혼 진짜 해야겠어요? 아, 너무 걱정이다. 대체 뭐가 걱정인지 무슨 소리인지 설명은 안 해주면서 저를 볼 때마다 혼잣말처럼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괜히 나이 어린 형님 앞에 미리 텃세를 부리는 건지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저와 예비 동서가 단둘이 남겨졌던 사이 동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절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연주씨, 그동안 내가 했던 얘기 가볍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 결혼 연주씨한테 좋을 거 없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제가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돼서 그런다며 진지하게 당부를 하는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냥 농담으로 넘기기에는 그날 그 말은 정말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지 그 진실이 진심으로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기는 결국 그 집 식구들이라며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찝찝했던 저는 결국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건지 정말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지 남자친구에게 듣고 싶었거든요. 재수씨가 그랬다고? 여러 번 그랬다니까? 어머니 안 계실 때마다 나한테 후회하지 말고 결혼 생각 다시 하라고 그러더라고. 혹시 오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숨기다니.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런 거 없어. 근데 왜 현정씨가 자꾸 그런 말을 해? 나 괜히 불안해, 오빠. 그러게 말이다. 나도 재수씨가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재수씨한테 내가 말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별것 아닐 수도 있고 뭐 먼저 결혼한 입장에서 농담하는 걸 수도 있지. 원래 재수씨가 좀 실없는 구석이 있어. 사람이 가볍달까? 저는 고민 끝에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어요. 오히려 예비 동서가 성격이 좀 이상하다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상한 짓이라며 화를 냈으면 이해가 되었을 것 같은데 평소에 남자친구답지 않게 너무 무심한 반응이 저는 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관련해서 불안하다는 제 말에도 너무 걱정이 없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게 조금 찝찝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믿었던 저는 남자친구를 믿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날 이후로 예비 동서를 다시 만날 일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댁에 들러도 어머니를 만나도 늘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취를 싹 감춰버렸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어머니한테 여쭤봐도 바쁠 거라는 얘기만 하시고 괜히 말을 돌리셨어요. 그게 왠지 이상했던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동서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동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예비 동서를 만나고 싶다 전했는데 남자친구는 제가 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며 딱 잘라 거절을 하는 거였죠. 됐어. 연주 네가 재수씨를 따로 봐서 뭐해. 어차피 그동안에 또 불편했었다며. 이상한 얘기하는 것도 왜 그러는지 모르고 아직 호칭 정리도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연주 네가 괜히 무시당하는 것도 싫어. 어차피 결혼하고서도 자주 볼 일 없을 텐데 만날 필요 없어. 그래도 가족들 사이에 만나서 얘기는 할 수 있잖아. 나도 대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괜히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지. 그리고 갑자기 맨날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니까 걱정이 되잖아. 됐다니까 그래. 쓸데없는데 신경 쓸 필요 있어? 그러지 말고 연주 너는 결혼 준비만 하자. 응?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지 제가 동서를 만나는 게 걱정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예비동서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에도 남자친구는 제게 동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굴기만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갑작스러운 예비동서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꼭 할 말이 있으니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 나오라더라고요. 저번부터 자꾸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탓에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걱정이 되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저는 그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비동서와 만나게 된 저는 동서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보자고 했는지 아세요? 예? 아니요. 무슨 일로 보자고 했을까요? 역시 아주버님한테 아무것도 못 들으셨구나. 어차피 곧 알게 되실 텐데 뭐 그렇게 숨기셨을까요? 저 남편이랑 이혼했어요. 이혼이요? 서방님이랑 이혼하셨다고요? 갑자기 왜요? 어머, 정말 몰랐구나. 나는 그래도 그때 그 이후로는 알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하긴 그 집 식구들이 원래 좀 그래요. 자기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며느리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그렇다고 그걸 언제까지 숨기려고 그랬을까요? 네? 설마요. 그냥 아직 제가 식구가 아니라 말하기 곤란스러웠겠죠. 어차피 결혼하면 알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머지않아서 알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굳이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연주 씨는 참 순진하고 사람이 구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전에도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순진한 게 아니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가? 계속 의문스러운 이야기만 하는 탓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하니 이전 시댁에 호감은 없는 건 당연하겠지만 나한테까지 이러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말이에요. 저기요, 현정씨. 저번부터 자꾸 나한테 그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앞으로 가족 될 사이라 그런 말도 그냥 넘어갔던 거지만 이혼까지 하신 거면 이제는 현정씨랑 저랑 그런 얘기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저한테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시댁 식구들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평범한 자기랑 아주버님이 결혼하는지? 내가 연주씨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혼하자마자 달려왔어요. 같은 여자로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왜 돈 많은 남편과 이혼했는지. 그렇게 말을 한 예비동서는 제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를 틀게 된 저는 너무 놀라 숨도 쉴 수 없었어요. 녹음기 속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건지 얘기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무척 이상하더라고요. 결혼식만 하면 끝이지. 그동안 내가 연주를 얼마나 아꼈는데. 이제 그것도 끝이야. 형이 그럴 줄은 몰랐네. 무섭다.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아직 어려서 뭘 몰라. 원래 내가 하자는 대로 할 사람이라 편하고 좋겠지. 이러려고 여태 결혼 안 했던 거야? 뭐, 결혼은 늘 신중해야 하니까. 대체 뭐가 끝인 거고 제가 뭘 모른다는 건지 수상한 남자친구의 대화 내용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 내용으로는 상황을 전부 이해할 수 없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 아주버님이랑 제 남편이랑 대화한 거 녹음한 거예요. 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너무 충격적이라 미처 녹음은 못했어요. 아주버님은 연주 씨를 갖고 놀기 좋은 인형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완벽한 자기 인생에 적당히 뒷받침해줄 적당한 여자 정도로 말이죠. 그게 내가 이혼한 이유예요. 그럴 리가요.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그 얘기 듣고도 아직 모르겠어요? 아주버님이
연주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비 동서는 자신 역시 그런 남편의 행동에 치가 떨려 이혼을 하는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그 집에서 무슨 수모를 당했는지 연주 씨는 다 모를 거예요. 시부모님, 지금이야 좋아 보이죠? 근데 속은 안 그래. 애초에 별 볼 것 없는 며느리 환영하는 집이 몇이나 된다고. 지금 환영하는 척하고 나중에 뒤통수 치려고 그러는 거지. 그 집 자식들도 멀쩡하겠어요? 아주버님이나 남편이나 다들 쓰레기들이야.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나도 그렇게 속아서 시집왔지만 이제는 그 집 못하겠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연주씨 불쌍해서 얘기해주는 거니까 괜히 인생 망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망쳐요. 친절한 시부모님과 다정한 남자친구가 다 거짓의 껍데기를 쓴 가짜들이라 말하는 얘기에 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알던 남자친구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전에 들었던 녹음 속 대화를 떠올리면 뭐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제 스스로도 남자친구가 왜 저를 골랐을지 반대 하나 없었는지 궁금하기는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어느 쪽으로 속단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뜻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울 뿐이었죠.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친구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일 핑계로 당분간 거리를 두기까지 했죠. 그렇게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 고민에 살이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스트레스에 몸까지 아프다 보니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남자친구의 핸드폰 번호, 아이디 등을 검색해서 남자친구의 흔적을 샅샅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찝찝한 짓을 했으면 인터넷에 흔적 정도는 남아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남자친구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꿔 이번에는 동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서의 핸드폰 번호로 인터넷 흔적들을 뒤진 한참 만에 작은 단서를 찾아 동서의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사진들이나 여행 사진들이었는데 그런데 보다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블로그는 예비 동서가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나 애인과 여행 다닌 사진들 같이 유흥을 즐기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들이 과거의 사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글이 작성된 날짜가 최근이더라고요. 최근 글이 불과 반년 전인 걸로 보면 현재 진행형 같은데 사진 속에서도 애인과 다정히 수영을 즐기는 동서의 모습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서가 결혼 생활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말이죠. 이게 동서의 실체였나 싶었던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된 전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예비 동서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동서의 실체만큼이나 제가 들었던 녹음도 걱정이었지만 남자친구의 실체를 마주하더라도 제가 직접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오빠, 서방님 이혼했어?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진짜구나.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나한테는 그냥 현정씨 신경 끄라는 말만 했잖아. 날 속인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결혼 앞두고 괜히 안 좋은 이야기 하기가 좀 그랬어. 그리고 이혼 확정도 나기 전이었고 협의이혼해서 조정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재결합하기도 하니까 확실해지기 전에 말을 하기가 좀 그랬지. 그럼 그 둘이 왜 이혼한 거야? 이유가 뭔데? 그냥 뭐 성격 차이 그런 거지. 그래? 서방님이나 시부모님이 온갖 잘못을 하신 건 아니고? 동서가 그러더라고. 시댁 식구들 전부 가식덩어리들이고
다들 친절한 척 연기하는 거라고. 서방님이나 오빠도 뒤에서는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쓰레기라 그러던데? 뭐? 재수씨가 그런 소리까지 했다고? 연주 너 설마 그 말 진짜 믿은 건 아니지? 혹시 그래서 그동안 일핑계로 나 피했던 거야? 몰라. 나도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녹음까지 들려줬단 말이야. 오빠가 결혼만 하면 끝이라고.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나를 무슨 물건처럼 이야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야. 저의 고백에 남자친구는 무슨 말이냐며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녹음했던 동서의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동서가 녹음기를 꺼낼 때 제가 혹시 몰라서 제 휴대폰으로 그 대화를 녹음해 두었거든요. 그 녹음을 듣자 남자친구는 기가 막히다며 머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곧장 저를 데리고 서방님을 찾아가더라고요. 제 녹음을 듣게 된 서방님 역시 녹음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당황하는 반응에 저는 더 혼란스러웠죠. 아무래도 현정이한테 당했나 보다. 그럼 재수씨가 이걸 조작이라도 했다는 거야? 어떻게? 사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말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앞뒤 자르고 이어붙여서 조작을 했더라고. 그리고 그걸로 처가댁에 가서 내가 바람이 났다고 웬 여자랑 다정스럽게 얘기했다고 그런 거야. 사실은 병원 사람들이랑 진료 예약 잡았던 건데 내가 여자랑 여행을 간다는 거지. 이것도 자세히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 주어는 없고 목적도 없고 뭔가 그럴듯한 뉘앙스만 있지 않아? 이거 그날 형이랑 나랑 결혼 축하하면서 술 마실 때 녹음했던 것 같은데 미안해. 형까지 이런 일 겪게 해서. 알고 보니 그게 전부 동서가 꾸몄던 짓이었더라고요. 전에도 이미 한번 당해본 서방님이 치를 떨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대화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간중간 말이 매끄럽지 않은 게 여러 번 들어보고서야 알겠더라고요. 서방님은 결혼 생각을 한 형이 신기해서 제 이야기를 물어보았고 남자친구는 제 칭찬을 하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 닭살스러운 말에 서방님이 놀랐던 거고요.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서방님이 이혼한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 말처럼 도련님 탓에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전부 그 여자의 잘못들 때문이었더라고요. 원래 의부증, 의심병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짜 증거까지 만들면서 엄한 사람을 죄인 만들더니 언젠가부터 자기가 더 수상한 짓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나더러 바람이 났다고 그러더니 정작 자기가 바람을 피고 다녔던 거죠. 사실 알게 된 건 1년쯤 됐고 정리한다고 그래서 한 번은 용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는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그 와중에 형수님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남의 결혼에 재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크게 싸우다가 결국 쌓인 게 터져서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소송하고 싶었지만 불륜 증거가 없었거든요. 뒤늦게서야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무 상관없는 나한테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싶어서 그 여자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파탄낸 결혼 생활을 비관해서 결혼을 앞둔 제게 억하심정으로 그런 짓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자기가 이혼하는 마당에 제가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괜히 죄 없는 사람들을 음해하고 저한테 그런 거짓말까지 했었나 봅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 여자 때문에 제가 파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서방님도 그 여자를 무척 괘씸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증거가 없어서 불륜으로 이혼 소송하지 못했다는 서방님에게 제가 찾아낸 그 여자의 블로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에 열심히 자기 손으로 남겨둔 증거들이 차고 넘치니
이제라도 이혼 소송을 다시 하시라고 말이죠. 결국 시부모님까지 그 일을 알게 되시면서 서방님은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 여자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재산 분할까지 다시 하고 위자료까지 내야 했죠. 그리고 저는 그 후 마음 편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결혼을 한 지금은 다행히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제가 그런 일을 겪은 게 미안한지 더 잘해주려 하고 시부모님도 여전히 저를 예뻐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 서방님은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그 여자가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 여자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제가 다시 볼 일 없는 인연이기에 사연을 마지막으로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려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행복을 기원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